콘트라베이스 -1 파트리크 쥐스킨트 지음 유혜자 옮김 방 안 전축에서 브람스의 교향곡 제2번이 흘러나온다. 누군가 곡에 맞춰 콧 노래를 부른다. 멀리 사라져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발자국 소리, 병막에 따는 소리, 맥주를 컵에 따르는 소리가 이어진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지금 이 소리 들리지요? 이거요. 지금 이거요. 들리세요? 조금만 있으면 다시 나올 겁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거요. 들으셨죠? 베이스 소리 말입니다. 콘트라베이스요. 음반 위에 전축 바늘을 제자리로 옮겨 놓자 음악 소리가 끝난다. 제가 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연주한 거지요. 동료들하고 제가 말입니다. 우리는 국립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들입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제2번. 대단히 감동적인 음악입니다. 저 곡을 연주했을 때 우리는 모두 6명이었습니다. 중급 정도로 구성된 인원이지요. 우리가 전부 다 모이면 8명입니다. 어떤 때는 외부에서 초빙한 사람까지 합해서 10명이 함께 연주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언젠가는 12명이나 되는 인원이 함께 연주한 적이 있기도 했지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콘트라베이스 연주자가 12이라면 이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형태를 제대로 갖춰서 무대에 다 올려놓지도 못합니다. 물리적으로만 따져봐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악기 연주자의 인원을 부득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우리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시라고요. 지휘자는 없어도 되지만 콘트라베이스만은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음악을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없이 잘해왔습니다. 지휘자는 사실 음악사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최근에야 새롭게 등장하게 된 직업입니다. 정확히는 19세기에 생겨났죠. 심지어 우리 국립 오케스트라 단원들까지도 가끔은 지휘자의 지휘를 전혀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연주할 때도 있다니까요. 때로는 완전히 무시해 버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지휘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지휘를 따르지 않고 연주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면 우리는 지휘자를 자기 마음대로 앞에서 혼자 허우적거리게 놓아두고 우리는 각자 자신의 발장단으로 박자를 맞추곤 합니다. 물론 그런 짓을 우리 악단의 책임 지휘자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초빙된 지휘자 앞에서는 항상 그러지요. 아주 은밀하게 쾌락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 맛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건 그런 정도로 언급해 두겠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콘트라베이스가 빠졌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고로 오케스트라는 명칭을 얻으려면 지금 단어의 정의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베이스가 갖춰져 있어야만 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제1 바이올린이 없거나 관악기가 없거나 북이 없거나 트럼펫이 없거나 그 밖에 다른 악기가 갖춰져 있지 않은 오케스트라는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가 없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콘트라베이스가 오케스트라 악기 가운데 다른 악기들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악기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것들에게 기준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휘자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화적으로 표현한다면 훌륭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를 떠받칠 수 있게 만드는 기초와도 같은 겁니다. 만약 베이스를 빼놓는다면 음악가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소돔처럼 엄청난 소음에 휘말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슈베르트의 나단조 교향곡에서 베이스가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따위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나을 겁니다. 오케스트라의 전 장르 가운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말하자면 심포니면 심포니, 오페라면 오페라, 솔로 콘서트면 솔로 콘서트,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그것들에서 콘트라베이스가 빠진다면 그런 것들은 아예 모두 집어치워버리고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일 언제 진땀이 나느냐고요?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콘트라베이스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그렇다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완전 실패작이 되는 거죠. 재즈밴드의 연주를 들으면 내 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즈밴드에서 베이스가 빠지면 연주음은 회화적으로 표현해서 폭발음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른 악기의 연주자들은 일제히 무기력해지고 말겠죠. 평소에 저는 사실 재즈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록이나 그런 비슷한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고전 음악적인 의미에서 아름답고 훌륭하고 진실된 것을 지향하는 예술가로서 무정부적이고 즉흥적인 자유분방함보다 더 금기시하는 것은 없을 테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점에 대한 언급은 이 정도로 일단 접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콘트라베이스가 오케스트라의 중추적인 악기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쉽게 질투심을 느낀다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현상인 까닭에 아무도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는 않지요. 우리 오케스트라의 단장이 만약 콘트라 베이스가 없으면 자기가 보잘것없이 사소하다는 것과 무가치하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예로서 마치 옷을 걸치지 않은 황제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면 자신이 연주하는 바이올린으로 그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이 좋지 않겠죠? 전혀 안 좋을 겁니다. 실례지만 잠깐 좀 마시겠습니다. 맥주를 조금 마신다. 저는 원래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음악가로서 저는 제가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바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뿌리를 받고 있는 땅이지요. 그곳은 누구나 일체의 음악적 영감을 힘차게 빨아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음악의 씨앗을 허리춤에서 분수처럼 쏟아내 놓으며 하나의 금자탑을 이루는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저입니다. 제 말은 베이스가 그렇다는 거지요. 콘트라 베이스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과 반대의 극을 이룹니다. 그것들은 모두 베이스를 통해서만 극에 도달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프라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오페라 말입니다. 소프라노를 그런데 글쎄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요즘 우리 오페라단의 한 젊은 소프라노 성악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메조 소프라노가 전공인데 그동안 노래하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 성악가의 목소리로 일생에 가장 커다란 감동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사실 아가씨라고 불러도 무방하리만큼 젊습니다. 20대 중반이거든요. 저는 35입니다. 8월에 36이 되지요. 언제나 오케스트라가 휴가 중일 때만 생일을 맞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죠. 물찬 몸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 정도로 접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프라노는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콘트라베이스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인간의 목소리와 악기의 소리라는 점에서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소프라노가 혹은 메조 소프라노가 정확히 양극을 이루면서 그 끝에서 아니 그보다는 그 끝을 향해서 아니면 콘트라베이스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전혀 거슬리는 부분 없이 말하자면 음악적인 섬광을 이 극에서 저 극으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하여 종달새라고 비유될 수 있는 소프라노로 아니면 메조 소프라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고하고 영원에 가까운 거룩한 그 높이,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는 에로틱하고 성적인 끊임없이 충동적인 본능,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지의 성격에 가까운 콘트라베이스의 근본적인 밑받침으로부터 뻗어져 나오는 자석의 양극 범위 내에 존재하면서 태고의 것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콘트라베이스가 바로 그런 태초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혹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어지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음악적으로 의미가 있는 모든 것들이 생성되어 비로소 음악적 의미와 삶이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성악가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름이 세라라는 여자인데요. 정말 굉장한 여자입니다. 음악에 대해서 일가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사실 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제가 뭔가 대단히 감동적이라고 느낄 때면 언제나 그 성악가가 멋지게 음을 뽑아 올리곤 하더군요.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우리, 즉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몫을 단단히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콘트라베이스 단원들이, 다시 말하면 제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 가슴이 뿌듯한 일입니다. 대단하지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콘트라베이스는 그 악기가 내는 원초적인 저음으로 오케스트라 악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악기라는 말씀을 이제까지 드렸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콘트라베이스가 현악기 중에서 가장 저음을 내는 악기라는 것입니다. 한 옥타브 낮은 미까지 소리가 내려가거든요. 제가 한번 연주해 보여드려도 괜찮겠죠? 잠깐만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서서 악기를 손에 쥐고는 활을 조인다. 아 참, 제 베이스에서는 활이 제일 좋습니다. 프레치너 활이거든요. 요즘 구입하려면 2,500 정도 할 겁니다. 제가 살 때만 해도 350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물건들 값이 지난 10년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귀 기울여 잘 좀 들어보십시오. 최저음에 현을 켜 보인다. 들으셨어요? 한 옥타브 낮은 미였습니다. 줄이 잘 맞았다면 정확하게 헤르츠 41.2입니다. 베이스 중에는 더 낮은 음을 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 옥타브 낮은 도나 심지어 두 옥타브 낮은 시까지 나오는 것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헤르츠가 30.9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나오게 하려면 현이 5개는 있는 것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제 것에는 4개밖에 없어요. 제 것에 현을 5개 걸면 악기가 소화해 내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망가져 버리고 말지요. 간혹 오케스트라에서 소장하고 있는 악기 가운데 현이 5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그너의 음악 같은 것을 연주하려면 필요하거든요. 소리는 실상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헤르츠가 30.9라면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미를 여러 번 연주해 보인다. 거의 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뭔가 서로 문지를 때 나는 소리 같은, 글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하나의 음이라기보다는 뭔가 절박한 것도 같이 바람결처럼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소리 같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악기의 음역만으로도 제가 연주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높은 음을 낼 수 있는 범위의 한계는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계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악기의 지판을 최대 한도로 사용한다면 세 옥타브 높은 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연주를 한다.
플라지올렛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표현하는 음악 용어지요. 손가락을 줄 위에 얹어놓고 배음을 살짝 간지럽히듯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고 싶으시다면 백과사전에서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들 수 없을 만큼 높은 음역의 음까지 연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사람들이 귀로 들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음을 연주해 보인다. 들으셨어요? 아마 잘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 보시라니까요. 이처럼 이 악기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음을 끄집어내어 들을 수가 없을 뿐이지요. 음악의 속성상 그렇다는 겁니다. 현악기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우는 더구나 더 그렇지요.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온 우주를 품고 있는 듯이 자로 잴 수 없을 만큼 넓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런 속성을 다 밖으로 표출해 낼 수는 없지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해두고 현이 4개면 이렇게 됩니다. 미, 라, 레, 솔. 현을 손끝으로 퉁기며 연주하는 피치카토로 친다. 쇠줄에 크롬을 입혔습니다. 옛날에는 동물의 창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쥐현 위쪽은 주로 솔로 독주용으로 사용됩니다. 연주자가 연주할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가격은 현 하나만 사더라도 상당합니다. 요즘 한 세트에 제가 알기로는 160마르크쯤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40밖에 안 했었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물가 상승 말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이 4개면 음정이 4개로 미, 라, 레, 솔이 나올 수 있고 현이 5개인 것에서도 도 혹은 시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카고 교향악단에서부터 모스크바 국립 오케스트라에 이르기까지 전부 통일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습니다. 음이 각각 달랐고 현의 수가 각각 달랐고 크기가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베이스처럼 형태가 다양한 악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맥주를 마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무척 마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17세기와 18세기에 혼란이 가장 극심했습니다. 저음 사형금으로 된 베이스 갬브, 큰 베이스 비올라, 오르간에 음정이 있던 베이스, 오르간에 음정이 없던 서브트라베이스, 음정이 3개, 4개, 5개까지 있던 베이스, 현이 3개, 4개, 6개 혹은 8개까지 있던 것, 파음에 울림 구멍이 있는 것, 도음에 울림 구멍이 나 있는 것 등등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죠. 19세기까지만 해도 프랑스나 영국에 음정이 5개까지 있는 현 3개짜리 악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는 음정이 4개까지 있는 현 4개짜리가 있었고요.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보다 훌륭한 작곡가가 많이 있었던 덕택에 음정이 4개까지 있는 현 4개짜리를 고수할 수 있었던 거지요. 사실은 현이 3개짜리인 베이스의 음이 더 좋기는 합니다만 긁히는 소리도 별로 안 나고 멜로디도 더 좋고 어쨌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하이든이 있었고 모차르트와 바흐 일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이어서 베토벤이 있었고 수많은 낭만주의 작곡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이스가 어떤 음을 내는지조차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이스는 그것을 기본으로 삼고 그 위에 아름다운 교향곡을 작곡해 올려놓을 수 있는 소리로 만들어진 양탄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콘트라베이스는
오늘날까지 음악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악기입니다. 1750년부터 20세기까지 200여 년간에 걸쳐 일어났던 오케스트라 각 장르의 발전은 순전히 현이 4개 있는 콘트라베이스의 연주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우리는 현 3개짜리 콘트라베이스를 음악 분야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상상이 되시겠지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현 3개짜리 베이스를 1832년까지 음악학교와 오페라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대로 1832년은 괴테가 세상을 떠난 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시절에 케루비니, 루이지 케루비니가 그것들을 다 일소해 버렸습니다. 그는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이탈리아 사람입니다만 음악에서 순수하게 중부 유럽풍을 고수한 사람이었죠. 글룩, 하이든, 모차르트를 능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파리에서 오케스트라의 상임 감독을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모든 것을 관철시켰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게르만 민족을 사랑하는 어느 한 이탈리아 사람이 현 3개짜리 베이스를 모두 없애 버린 것에 대해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던 프랑스 사람들 입에서 엄청난 저항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상당히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자고로 어디든지 혁명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라면 프랑스 사람들은 어김없이 꼭 끼어 있으니까요. 그런 현상은 18세기에도 그랬고 19세기에도 그랬고 20세기까지도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5월 초에 파리에 잠시 체류했었는데 체류 기간 중에 환경미화원과 지하철 직원들이 파업을 일으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하루에 3번씩 끊어지는가 하면 1만 5천 명이나 되던 사람들이 모여 대규모로 데모도 하더군요. 여러분께서는 그때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거리꼴이 어떤 지경이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어느 가게 하나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 없었고 쇼윈도란 쇼윈도는 모두 망가져 버렸으며 자동차란 자동차는 다 긁혀 있었고 팸플릿이나 종이 등 잡동사니란 잡동사니는 전부 길바닥에 버려진 채 짓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무섭더군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옛날 1832년에는 그런 식의 모든 행동들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 3개짜리 콘트라베이스는 끝내 사라져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영원히. 사실 말이지 그렇게 종류가 다양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안타까운 일이기는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소리가 현저하게 더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콘트라베이스를 손으로 문질러 본다. 음역은 이것보다 더 작았어요. 그렇지만 소리의 울림은 더 좋았죠. 한 모금 마신다.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글쎄 세상 일이 되게 그렇다니까요. 뭐든지 좀 낫다 싶으면 그것은 결국 시간의 흐름을 역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모습을 감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라는 것 앞에서 모든 것들은 마침내 굴복하고 마는 거죠. 그때의 경우로 보자면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제거해버린 사람들은 바로 클래식 음악가들이었습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클래식 음악가들은 사람들 자체로만 보면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슈베르트는 파리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평소에 좀 교양이 없는 사람처럼 굴기는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주 감성이 예민한 사람으로서 거친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베토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비록 가끔씩 우욱하는 성미가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말입니다. 베토벤은 피아노도 몇 개씩
부숴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콘트라베이스는 하나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 점만큼은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실 콘트라베이스를 다루는 법도 전혀 몰랐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중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했던 유일한 사람은 브람스였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그의 아버지가 그랬죠. 베토벤은 사실 현악기는 한 번도 다룬 일이 없었고 피아노만 쳤을 뿐입니다만 요즘에는 그 사실이 까마득하게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피아노와 마찬가지로 바이올린도 잘 켤 수 있었던 모차르트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죠. 제가 아는 바로는 모차르트가 위대한 작곡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이 작곡한 피아노를 위한 곡과 바이올린을 위한 곡을 직접 연주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 본다면 슈베르트 정도밖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굳이 꼽아보자면 말입니다. 그가 비록 그런 곡을 작곡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은 거장이라고 칭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슈베르트는 절대 거장은 아니었습니다. 사람 자체로만 봐도 그렇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슈베르트를 음악의 거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또한 그는 독창보다는 남성 합창단에 훨씬 잘 어울릴 만한 음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동안 슈베르트는 매주마다 사중창을 그것도 베이스 바리톤 네스트로이와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건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네스트로이는 바리톤을 불렀고 슈베르트는 그런데 참 이런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로군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슈베르트가 어떤 파트의 노래를 불렀는지 궁금하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무 자서전이나 들춰보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더구나 저는 음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무실의 직원도 아니니까요. 콘트라베이스는 인간이 악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이한 악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성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저는 여기 우리 집의 사방 벽에 천장과 바닥에 방음판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문은 이중으로 만들었고 이중문 사이는 비어 있지 않도록 속을 꽉 채워 놓았습니다. 창틀의 틈을 완전히 밀봉시킨 창문에는 특수 이중 유리로 된 유리창을 끼워 놓았습니다. 비용이 무척 많이 들었지요. 그렇게 해서 방음 효과는 95% 이상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길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사실 시내 한복판에 살고 있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잠깐만요. 창문으로 다가가 창을 연다. 자동차, 소음, 건축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 쓰레기차와 굴착기 등이 내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고함을 꽥꽥 질러대며 말을 잇는다. 들으셨습니까? 베를리오즈의 테데움만큼이나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저 건너편에 있는 호텔을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고 저 앞에 신호등이 있는 곳에는 벌써 2년 전부터 지하철역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요즘 우리 집 밑으로 우회하고 있죠. 또 하필이면 오늘이 쓰레기차가 오는 수요일이라서 저기 규칙적으로 뭔가 탁탁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바로 거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저거요. 이런 아수라장과도 같은 굉음은 약 102데시벨 정도는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직접 측정해 보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다시 창문을 닫아 버리겠습니다. 창문을 꼭 잠근다. 고요.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자, 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군요. 어떻게 소음이 좀 차단되는 것 같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보다 과거에 소음이 더 적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그너가 쓴 글에 보면
거리거리마다 양철 작업을 하는 소음 때문에 파리를 다 뒤져보아도 적당한 집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만 해도 파리에는 이미 100만에 가까운 시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양철을 두드려대던 대장장이의 소음은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건 음악가가 들을 수 있는 소음 가운데 가장 지긋지긋한 소리입니다. 쇠붙이 조각에 쉬지도 않고 망치질을 해대는 사람을 생각 좀 해보세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하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했지요. 거기에다가 마차가 자갈길을 굴러갈 때 내는 덜컹거리던 소리, 시장 상인들의 외치는 소리, 끊임없이 이어지던 싸우는 소리,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지극히 단순한 계층, 즉 프롤레타리아 가운데서도 가장 미천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발생하였던 혁명으로 인해 생겨난 소음들. 파리에는 이미 19세기 말에 지하철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니 옛날이 요즘보다 훨씬 더 조용했으리라고 생각하실 만한 근거는 없는 셈입니다. 그 사실만 제외하고 저는 바그너의 말을 별로 잘 믿지 않는 편입니다만 어쨌든 그건 그랬다고 칩시다. 자, 이제 주의를 좀 집중해 주십시오. 실험을 한 가지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베이스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악기입니다. 만든 연도는 대략 1910년경이고 장소는 아마 남부 티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기의 앞판 길이는 1m 12이고 맴돌이꼴 머리 부분까지 합하면 1m 92가 되며 버팀말 위에서부터 머리까지에 달하는 현의 길이는 1m 12입니다. 매우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급 이상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판다면 8,500은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구입은 3,200에 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무 음이나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파라고 해봅시다. 조용하게 음을 뜯는다. 네, 방금은 피아니시모로 했습니다. 이제 피아노로 쳐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연주한다. 마찰 소리에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현과 마찰할 때 생기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순수한 진동음은 이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찾아볼 수 없고 예후디, 메뉴힌이 연주할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메조 포르테에서부터 포르테까지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방음 시설이 된 실내에서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보다 약간 더 크게 연주한다. 자, 했습니다. 이제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요. 이제 곧 들릴 겁니다.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 저 소리요. 들리지요? 위층에 사는 니 메이어 부인이 저러는 겁니다. 저 부인은 아주 조그만 소리만 들어도 저렇게 발을 굴러댑니다. 그러면 저는 제 연주가 메조 포르테를 벗어났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저런 반응만 빼면 아주 좋은 분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연주할 때 누구든 제 옆에 서서 소리를 들어 보았다면 연주 소리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오히려 약하다고 느끼기가 쉽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포르티시모로 연주해 본다면 잠깐만요. 연주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시끄럽게 연주를 하고 귀를 멍하게 만드는 베이스의 소리를 압도하려고 더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한다. 뭐 그렇게 소리가 지나치게 요란스럽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소리는 니 메이어 부인네 집에도 들리고 관리인이 사는 아래층까지 들리고 다른 이웃집까지 다 들릴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전화를 하거든요. 자, 이런 속성이 바로 제가 이 악기가 갖는 소리 관통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낮은 저음의 진동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힘이죠.
그냥 듣기에는 플루트나 트럼펫이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통력이 없어요. 소리가 퍼지는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대로 말하자면 무게가 없습니다. 저는 무게가 있지요. 정확하게 따지면 제 악기가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악기가 갖고 있는 속성 중 제 마음에 꼭 드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일 뿐이지요. 발퀴레의 전주곡 음반을 올려놓는다. 발퀴레의 전주곡입니다. 마치 백상어가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곡이지요. 콘트라베이스와 첼로가 동이름으로 연주됩니다. 악보에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대략 50% 정도 연주합니다. 여기 이거는 베이스 파트를 따라서 부른다.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음이 실제로는 한 박자가 5분음표, 6분음표로 나뉘어진 것들입니다. 서로 각각 다른 음이 6개가 나란히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빠른 속도에서 말이지요. 도저히 연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음을 그냥 위로 쭉 쓸어 올려 버립니다. 바그너가 그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그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는 언제나 오케스트라를 우습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른주 바이로이트 시에 있는 바그너 음악당의 지분 구조를 말로는 음향학적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케스트라를 우습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오로지 효과음, 말하자면 연극의 배경음, 이해하시겠어요? 무대에서의 음향 효과, 종합 예술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개개의 음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죠. 베토벤 교향곡 제6번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리골레토의 마지막 장 같은 것도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날씨가 좀 변덕스럽기만 했다 하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베이스를 치지 못할 곡들을 악보에다 마구 회갈겨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죠. 어차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는 항상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른 연주자들에 비하면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제 셔츠는 땀에 흠뻑 젖어 있어서 도저히 그냥 입고 있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오페라 하나 연주하는데 평균적으로 수분을 2리터 정도 빼앗깁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때도 그럭저럭 1리터는 빠지지요. 주변에서 등산을 한다든가 아령으로 몸을 단련하는 몇몇 동료들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오케스트라 연주 도중에 절대로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기력을 탕진해 버릴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늘 예상하고 있습니다. 콘트라베이스를 켠다는 것은 우선은 음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중노동입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시작한 것은 17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지금 35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것을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녀가 애를 뵌 것처럼 순전히 엉뚱한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플루트, 바이올린, 트럼본, 딕시랜드 등을 두루 다 거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지난 옛날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재즈를 싫어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사실 애초부터 콘트라베이스를 시작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모릅니다.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악기가 그렇게 손쉽게 다뤄지는 악기는 아니니까요. 콘트라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악기라기보다는 거추장스러운 물건 같은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다닐 수가 없으므로 질질 끌고 다녀야만 하는데 어쩌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함께 나뒹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에 실을 때에는 앞자리 오른쪽 좌석을 떼어 내어야만 실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 하나만 실어도 자동차 안이 거의 꽉 찹니다. 집안에서 움직일 때도 항상 그것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지나다녀야만 합니다. 이것이 워낙에 좀, 좀 바보같이 덩그러니 자리를 잡고 서 있거든요. 피아노처럼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집안에 피아노를 한 대 들여놓으면 가구가 하나 늘어난 셈이 됩니다. 그것은 뚜껑을 닫아 놓을 수도 있고 놓인 자리에 그대로 두어도 전혀 눈에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뿐이지 그 모습이 마치 항상 몸이 아픈데도 아무도 돌봐 주지도 않는다고 언제나 불평이 많으셨던 우리 친척 가운데 한 아저씨처럼 보인답니다. 그런 요물단지가 바로 콘트라 베이스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언제나 곧바로 무대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언제나 이것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니까요. 때로 여자친구와 단둘이서만 있고 싶을 때도 이것은 우리와 자리를 함께하면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눈여겨봅니다. 두 사람이 조금 진한 행동을 할 때도 이것은 곁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것이 일부러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들을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 느낌은 상대방에게로 자연히 전달되고 맙니다. 일이 그쯤 되어 버리면 잘 아시다시피 육체적인 사랑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서로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까닭에 참으로 괴상한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서로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실례하겠습니다. 전축을 끄고 목을 축인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본론에서 빗나가 버렸다는 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께 심리적 부담만 더 안겨주었을 수도 있지요. 저와 비슷한 고민거리를 여러분도 각자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도 양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한 굳이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혹시 사람들이 국립 오케스트라 단원인 제게 그런 문제 따위는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이것을 똑똑하게 밝혀두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 명의 여자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이 악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자를 만났던 때가 1978년입니다. 그때 저는 이 녀석을 침대 속에 감춰두어도 보았지만 그래도 녀석의 영혼이 우리 두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어서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치 음악의 쉼표처럼 말이지요. 만약 제가 다시 한번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제 나이가 아직 35이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은 아니지요. 인물이 저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신분이 공무원이라도 되니 아직 사랑에 빠질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요즘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어쩌면 착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도 그런 눈치를 전혀 못 채고 있으니까요. 상대가 누구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바 있는 오페라 단원의 한 사람이며 나이가 어린 성악가인 세라라는 이름의 여자입니다. 별로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일이 잘 되어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닿는다면 저는 그 여자네 집으로 가자고 고집할 생각입니다. 혹시 호텔에서라든지 아니면 비만 안 오면 야외에서라든가 이 악기가 소화해내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비 오는 날씨입니다. 비만 오면 소리가 죽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음이 풀어지는 거죠. 날씨 때문에 탄력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전혀 소화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도 그렇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몸이 오그라들거든요. 그럴 때는 연주하기 전에
적어도 2시간 동안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해 놓아야만 합니다. 전에 제가 실내 악단에서 일했을 때 하루 걸러 하루씩 지방으로 연주를 하러 다녔는데 겨울 축제 공연 때는 어떤 성이라든가 교회에서 연주를 하곤 했지요. 그런 일정을 맞추려면 얼마나 복잡한 절차가 뒤따라야만 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행사에 갈 때면 베이스의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 주기 위해서 자동차를 혼자 몰고 다른 단원들보다 훨씬 일찍 길을 떠나 지저분한 여관으로 가거나 난로가 있는 교회의 한 구석을 찾아가곤 해야만 했습니다. 꼭 늙은 환자처럼 말입니다. 정말 헌신적이었죠. 그런 식으로 사랑은 시작되겠지요. 한 번은 74년 12월에 에탈과 오버라우 중간쯤에서 눈사태로 발이 묶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2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외투를 벗어서 이것을 둘둘 말고 제 체온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연주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것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저는 감기 기운으로 몸을 오들오들 떨어야만 했습니다. 잠깐 목 좀 축여도 괜찮겠죠? 애당초부터 콘트라베이스로 시작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다들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연과 실망을 통해서지요. 저희 국립 오케스트라에 있는 8명의 콘트라베이스 단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산전수전 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신에게 퍼부어지던 차가운 질책들을 오늘날까지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도 별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로서의 전형적인 운명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예로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셨고 음악성이 전혀 없으셨으며 완고하셨던 아버지, 플루트를 부셨고 음악 애호가이셨으며 약하셨던 어머니.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를 우상처럼 사랑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으며 아버지는 제 여동생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요. 주관적인 생각이기는 하였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으로 공무원이 아니라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화풀이로 덩치가 최고로 크고 손쉽게 지어지지 않으며 독주가 안 되는 악기를 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모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동시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지하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실 만한 일을 하느라고 나중에 굳이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국립 오케스트라의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로서 제3열에 앉게 된 거죠. 그런 직위에 소속된 게 저는 모양새로만 따져서 여성스러운 악기 가운데 가장 큰 콘트라베이스의 형상에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상상으로 수도 없이 겁탈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근친상간적인 폭행은 매번 도덕적인 대혼란을 초래하였고 그런 비윤리적인 혼란은 베이스 연주자들의 얼굴마다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이 악기의 정신분석학적 측면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지식들도 실상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분석을 했다는 자체가 이미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게 되었고 정신분석학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신분석학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히드라처럼 자기 머리를 자기가 물어 뜯어버리는 형국으로 안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정신분석의 모순에 휘감겨 스스로 질식해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분석은 오늘날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오케스트라 단원 126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정신분석 요법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100년 전까지만 해도 획기적인 신학문으로 취급되었거나 그렇게 취급되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
오늘날 이렇듯 일반화되어 버려 어느 누구도 그런 사실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현대인 가운데 1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놀랍게 생각되십니까? 놀라셨어요? 저는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글쎄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정신분석 요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그럴 법한 가정은 이왕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100년이나 150년 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신분석 치료를 받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바그너 같은 사람을 몇 가지 점에서 구제해 줄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노이로제가 몹시 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트리스탄과 이졸데와 같은 작품처럼 그가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들이 당시 어떤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런 작품이 만들어진 단 한 가지 배경은 그가 그의 친구와 한 여자를 놓고 벌인 암투가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배신감은 글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연합니다만 소극적인 대처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극심하게 괴롭힌 끝에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 최고의 슬픈 사랑을 읊을 수 있는 곡을 지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을 최고의 예술로 승화시킨 셈이지요. 소위 최고의 쾌락이라는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부부관계 이외의 불륜의 관계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런 문제를 갖고 바그너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트리스탄과 이졸데란 작품은 나오지도 못했겠지요. 노이로제 때문에 그런 곡을 쓸 엄두도 못 냈을 것이므로 그런 정도는 쉽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아내를 구타했던 일도 있었거든요. 바그너가 말입니다. 물론 첫 번째 부인을 그랬죠. 둘째 부인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조강지처는 때렸습니다. 도대체 통 정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름 끼칠 만큼 나긋나긋한 면이 있는가 하면 손색 없으리만큼 매너가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얼굴에는 언제나 비위가 약해서 비롯된 부스럼을 달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렇기는 했지만 그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많았습니다. 줄줄이 있었지요. 여자들을 유혹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참을 심사숙고한다. 음악 분야에서 여자들의 지위는 낮습니다. 제 말씀은 작곡과 같은 창조적인 분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자들은 확실히 별다른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명한 여자 작곡가를 한 명이라도 알고 계시는지요? 단 한 명만이라도요. 그것 보세요. 이렇다는 것을 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 분야에서 여성적인 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콘트라베이스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여성적인 악기입니다. 문법적인 면에서는 물론 단어의 성이 다릅니다만 악기 자체로는 분명히 여성입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단어에 합당하는 감정의 정도로 따져 본다면 무서움 때문에 으스스한 느낌이 산처럼 불어난다는 점에서 혹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품 안 같은 곳이라는 면에서 여성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삶의 보안이라는 점, 결실, 어머니 품속 같은 땅 등등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그리고 그런 역할에 따라 다시 이야기의 초점을 음악에 맞추자면 콘트라베이스는 음악과 인생이 똑같이 땅속으로 꺼져 버릴 것 같은 위협을 느끼는
절대적인 무의 경지를 죽음의 상징으로서 분연히 투쟁하는 겁니다. 우리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들은 그런 점에서 초기 그리스도교 지하 묘지를 사나운 수문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지요. 아니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몽땅 어깨에 짊어지고 끊임없이 산 위를 올라가야만 하는 시지프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아 주십시오. 찢겨진 가슴을 부여잡은 채 남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꼴을 말입니다. 일찍이 이런 처지를 경험해야만 했던 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프로메테우스, 그래요. 그 신이 그랬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복이지요. 지난 여름에 우리는 국립오페라 전 단원과 함께 축제 공연을 갖느라 프랑스의 오렌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그프리드의 특별 공연 때문이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렌지의 MP 극장은 지은 지가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옛날 건물입니다. 인류 사상 문화가 가장 잘 발달되었던 아우구스트 대제 시절에 세워진 고풍스러운 그 건물에서 게르만 족속들은 왁자지껄 떠들어댔고 군뱅이들까지 기승을 부리던 그곳에서 지그프리드는 무엄하고 거칠게 무대 위를 활보하였으며 그것은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부를 때 흔히 쓰는 전형적인 보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1인당 1,200마르크씩 출연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날의 공연이 너무 엉망이라서 우리는 악보에서 겨우 5분의 1 정도만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연 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오케스트라 단원 전부가 무슨 짓을 했겠느냐고요. 술을 곤드레만드레 되도록 마셨습니다. 시시한 일용 잡직에 종사하는 자벽부들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밤 늦도록 술을 마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끝내는 경찰까지 출두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독일 사람이었던 우리들은 정말 너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성악가들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 술자리를 같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라도, 제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나이 어린 여자 성악가죠. 역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세라는 그날 공연 때 산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악가들은 숙소도 우리와 다른 호텔로 잡지요.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때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자 성악가와 1년 반 동안 교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첼로는 베이스처럼 유별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혹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그렇게 중압감을 느낄 만큼 대단한 위용을 드러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연주자로서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해 보더라도 작품에서 첼로가 독주되는 부분도 제법 흔하게 등장합니다.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슈만의 교향곡 제4번, 돈 까를로스 등등. 그런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다는 그 첼리스트는 그 여자 성악가와 교제함으로 해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의 노래를 반주해주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워야만 했었거든요. 그 여자가 단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그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연습용 반주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것도 별로 신통치 않은 반주자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연습할 때면 여자의 목소리가 반주보다 한참 높게 나왔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철저하게 압도한 셈이었는데 그것은 결국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의 뒷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첼로만 놓고 보면 남자가 여자의 메조 소프라노보다는 훨씬 높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좋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여자의 연습을 도와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은 꼭 붙어 다녀야만 했지요. 첼로와 소프라노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극히 드문 편이죠. 콘트라베이스와 소프라노가 함께 하는 것만큼이나 드문 일일 겁니다. 저는 사실 종종 외롭습니다. 여가 시간이면 집에 혼자 앉아서 음반을 몇 개 듣거나 가끔 연습을 하기도 하지만 항상 똑같은 일의 반복이기 때문에 별다른 재미를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축제 공연으로 라인의 황금에 초연을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까를로 마리아 줄리니를 객원 지휘자로 모시고 수상을 제일 앞줄에 모셔놓는 최고 중에서도 최고의 공연이라 입장권이 무려 350마르크나 된다 더군요. 너무 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요. 저는 연습도 별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인의 황금 공연 때 우리는 모두 8명이니까 각각의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곡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잡아주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따르면 되니까요. 세라도 다른 성악가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벨군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작품이 시작되자마자 부르지요.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대단히 큰 공연일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도약의 발판을 하필이면 바그너의 작품과 함께 한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울 뿐이겠지요. 그렇지만 선택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대개의 경우 우리는 연습을 1번 내지 10번 하고 저녁 공연을 7번 내지 10번 갔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저는 그냥 집으로 와서 방음 처리가 된 여기 이 방에서 지냅니다. 갈증 때문에 맥주를 몇 병 마시기도 하지요. 그럴 때면 저는 이 녀석을 저쪽에 있는 등받이 의자 위에 올려놓고 의자 안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어 놓고는 활은 그 옆에다 놓고 저는 여기 이렇게 안락 의자에 앉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다음 저는 이것이 아주 볼품이 없는 악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세히 봐 주십시오. 꼭 살이 피둥피둥한 아줌마 같지 않습니까? 엉덩이는 축 처졌고 허리 부분은 잘록하지도 못한 것이 위쪽으로 지나치게 길게 뽑아 올라져서 도대체가 못마땅합니다. 게다가 가늘고 축 늘어져 곱사등이 같은 어깨 부분 좀 보십시오. 정말 못 말립니다. 이렇게 외모가 엉망으로 보이게 된 원인은 콘트라베이스가 음악 역사상으로 보면 일종의 잡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랫부분은 큰 바이올린과 같고 윗부분은 커다란 저음 사현금 갬브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콘트라베이스는 이제까지 발명된 악기 가운데 가장 못생기고 거칠고 우아하지 못한 악기입니다. 악기의 돌연변이이지요. 종종 저는 이것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톱으로 토막을 내고 싶기도 하고 잘게 부숴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잘게 가루를 내거나 톱밥처럼 만들어 목재를 가스로 바꾸는 기계에 집어넣거나 아무튼 결판을 내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이 악기를 사랑한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녀석은 연주하기도 무척이나 까다롭습니다. 반음을 3개만 내려도 손가락을 쫙 펴야만 하거든요. 겨우 반음 3개를 가지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음을 세게 연주해 보인다. 그리고 제가 한 현을 가지고 맨 밑에서부터 계속 위로 연주할 때는 시범을 해 보인다. 자세를 11번이나 바꿔야만 합니다. 힘이 제법 많이 드는 운동이지요. 그리고 현을 누를 때는 아주 힘있게 눌러줘야만 합니다. 여기 제 손가락 좀 보십시오. 손가락마다 각질이 다 입혀져 있고 이것 좀 보세요. 지문들은 아주 뻣뻣해졌습니다. 이 손가락들로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최근에 손가락을 대었죠. 손가락에 각질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고서야 뒤늦게 알아챌 수 있었거든요.
아차 실수로 손을 기형으로 만들 뻔했지요. 대장장이도 이런 손가락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제 손은 원래 조금 연약한 편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기에 적합한 손이 아니지요. 집에서 처음에 저는 트롬본을 연주했습니다. 오른손이 튼튼해야 활을 제대로 잡고 음을 뜯을 수 있는데 그만한 힘이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고약한 소리 구멍에서 좋은 음은커녕 그냥 단순한 음도 나오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좋은 음이 이 악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좋은 음을 쉽사리 끄집어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음이 아니라 말하자면 무식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이름하자면 소음 가운데 가장 듣기 거북한 소음입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어느 누구도 콘트라베이스를 아름답게 연주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하지 못해요. 유명한 독주자들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콘트라베이스의 높은 음이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연주자의 능력보다는 악기의 물리적인 면과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높은 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리가 항상 암울하게 들리죠. 언제나 그 모양이니까. 콘트라베이스 독주는 비록 150년 전 이후부터 기술이 월등하게 발전하였다고는 하더라도 비록 콘트라베이스와 솔로 소나타와 모음곡을 위한 콘서트가 있기는 하지만 콘트라베이스 독주회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멍청한 바보 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어느 귀재가 나타나 바흐의 샤콘이나 파가니니의 카프리치오를 콘트라베이스로 연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음 자체가 원래 암울한 것이기 때문에 어퍼치나 매치나 항상 비슷한 음을 낼 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른바 콘트라베이스를 위해서 작곡된 곡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어떤 의미에서는 콘트라베이스의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의 정수를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카를 디터스 폰 디터스 도르프의 작품입니다. 자, 잘 좀 들어보십시오.